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생산관리의 제3강은 SCM과 ERP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강의 첫 번째 주제는 SCM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SCM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체인망을 얘기하는데요. 공급 과정을 전체적으로 체인화한다, 흐름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로부터 시작해서 공정, 그리고 물류업자, 그리고 고객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흐름화하고요. 그리고 이 판매돼가는 과정을 정보화를 하는데요. 이것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부터 유통망에 걸쳐서 고객에 이르기까지를 전체적으로 자재에서 제품, 서비스까지 흐름을 기본적으로 전체 하나의 관점에서 이 전체를 그냥 하나의 일관의 관점으로 본 거죠. 그래서 SCM이란 이거 시스템 관점에서 설계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에서 고객에 이르기까지를 연결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시험 문제상 이것은 SCM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흐름과 정보를 모두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도 SCM을 뜻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급에 관련되는 전체를 하나의 사슬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해서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공급 사슬 관리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불확실성이 높냐 낮냐에 결정됩니다. 즉 수요가 불확실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급의 불확실성도 낮고 수요의 불확실성도 낮은 것이죠. 이런 거는 공급하기가 되게 좋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 공급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모두 불확실성이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용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도 투명하고 시장도 투명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식료품과 도시가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반응적 공급 사슬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공급은 불확실성이 낮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 방탄소년단 뭐 이런 것들은 뻔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품을 던져놓고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K-팝 같은 경우가 명멸을 할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잘못 내면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흰 키로들은 대박은 치죠. 거꾸로. 불확실하니까 그게 가능하죠. 대박과 쪽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패션 의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색상을 좋아할지 모르니까 여러 개를 내놓고 나서 그 중에 잘 팔리는 걸 뒤로 미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 형태의 접근 방식을 반응적 공급 사설, 즉 시장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에서 반응적 공급 사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의 불확실성은 낮아요.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공급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면 공급을 해줄지 안 할지 모르면 잘못하면 공급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안전재고입니다. 그래서 안전재고를 확보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위험방지형 공급사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하면 발전소 같은 경우죠. 발전소에는 기저발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력, 원자력 이런 것들이 기저발전인데요. 기본적으로 수요는 확실해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 공급이 폭등해줘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에너지 파동이 난다는 전기비용이 갑자기 뛸 수가 있죠. 그러면 가격이 늘 일정한 것을 가지고 보완을 해줘야 전체적인 비용이 급등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기저발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수력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는 기저발전을 가져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가격 안정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다 불투명한 거예요. 수요도 불투명하고 공급도 불투명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반응적 공급 사슬과 위험적 공급 사슬의 장점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고도 좀 가져가야 되고요. 재고로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간도 좀 봐야 되는 거죠. 던져놓고 바꾸는 형태. 너무 많이 했다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접근한 방식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통신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재고도 쌓아놓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계속 간도 봅니다. 그리고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다른 걸로 가기도 하고,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던져놓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빨리 바로 조치를 취해서 다음 제품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한 형태인데요. 자, 여기서 이 네 가지는 문제 박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출문제가 그동안 여기 K-팝 하나가 나왔거든요. 근데 K-팝 한 가지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를 잘 보시고요. 다른 문제도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겠다 판단하셔서 학습을 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의 문제만이라도 꼭 봐두세요. 자, 이번엔 트레이드 오프가 나와 있네요. 이건 신뢰성에서 이미 나왔었죠. 그 말이에요. 뭐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진다. 예를 들면 수송 비용이 증가하면 재고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수송을 자주 하면 수송 비용이 증가할 텐데, 수송을 자주 한다는 얘기는 로트를 작게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재고 비용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 SCM 문제의 핵심은 공급 사슬 관리와 함께 채찍 효과가 자주 나옵니다. 이 채찍 효과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고객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객에서 판매자, 그리고 물류 창고, 그 다음에 제조자, 협력업체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고객이 요만큼 바뀌면 뒤에서는 점점 커져서 여기는 뭐 거의 파도처럼 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돌고 있을 때는 채찍을 별로 안 쓰지만 많이 크게 움직일수록 채찍 더 많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채찍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서 생산자로 거슬러 갈수록 변동폭이 증가한다. 그래서 변동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한다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왜 정보가 변하느냐 하는 원인을 묻고 있어요. 이 원인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생산 계획이 변동되니까 그런 거죠. 뭐 소비자 전략도 바뀌고요. 그래서 재고가 없어지거나 내부 요인입니다. 설계를 변경했거나 자기들 스스로가 판매 촉진을 한다든지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정보 밀수에 의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외부 요인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다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갑자기 배달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아니면 다른 쪽에서 파업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등등에 발생되면은 당연히 변동률이 클 수가 있겠죠. 이거는 보고 잘 고르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채찍 효과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라이트가 얘기한 채찍 효과를 줄이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전산망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바코드를 긁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변동폭을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드 타임을 줄여야 되고 또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고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 계획이 변해도 완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계속 조금씩 끊어서 계속 공급하는 리드 타임의 단축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고는 죄악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얘기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더더군다나 유기적으로 협력업체와 제조자와 그 다음에 물류 그리고 최종 판매상들이 유기적으로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되고, 심지어는 고객도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 정보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왜 아마존이 득세를 하고 있느냐, 월마트가 흔들흔들할 정도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쿠팡을 보면 그렇잖아요. 쟤들 왜 저럴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고객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는 것이 쿠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형태를 구축해 나가는 행위를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채찍 효과를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도 출제되지는 않았는데요. 출제될 확률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SCM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SCM은 정보를 통해서 재고를 줄여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공급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 재고 금액을 줄이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고 금액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재고 금액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매출액과 재고 금액의 비율,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걸 재고 회전율이라고 그러죠. 네, 재고 회전율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고 공급 주일수라는 거예요. week of supply라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은 총 재고액을 주간 매출 원가로 나눠요. 결국 매출 원가라는 건 결국은 제조 비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와 제조 원가는 좀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가 거의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일반적으로는 제조 부분에서는 매출 원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제조 원가로 보시면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재고 금액을 일주일 동안 만드는 원가로 나누게 되면 결국은 몇 주일치를 갖고 있다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X주일치만큼을 갖고 있으니까 X주일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떨어뜨린 것으로 성과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몇 가지 정도가 대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제3강의 두 번째 주제는 ERP와 생산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ERP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라는 게 지금 이 한 페이지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까요? ERP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RP는 엔터프라이즈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생산뿐만이 아니라 경영의 4요소, 재무, 마케팅, 인사, 이것이 모조리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주로 생산과 격리가 연결되어 있는 MRP2하고는 또 다릅니다. 실제로 전체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되 수주에서 출하까지 전체에 걸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RP 시스템의 특징은 시험에 여태까지 잘 나왔는데요. 우선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통합정보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한 회사가 아니라 전체에 관련된 자원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협력업체들도 전부 다 같이 이용할 수도 사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얼 통제 시스템이다. 실시간 통제 시스템이다. 그러다 보니까 PO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리고 기업 간 자원 활용의 최적화 추구다, 이런 말이 있고요. 당연히 최적화를 추구하지 않는 전략은 없습니다. ERP 자체가 하나의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적화 추구가 되겠죠. 그리고 ERP는 경영 자원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경영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경영 혁신 시스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BPR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시험에 종종 나왔으니까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ERP 도입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워낙 당연한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4가지 모듈,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결국은 경영의 4요소, 이 전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건 다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경영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효과니까 이 4가지에 대해서 좋은 것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안 틀릴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얘기가 정답이고 나쁜 얘기가 오답입니다. 네, 지금 집어넣은 이 큰 사진은 일종의 ERP 계략도를 넣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계산돼가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들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ERP 교육을 할 때 하나의 패턴으로 놓고 설명하는 내용을 지금 책에다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잘 아시니까 신경 쓸 거 없겠지만 학생들은 거의 못 보셨으니까 한번 모듈들을 한 번씩 차근차근 보세요. 보면 기준 정보라는 말도 있고요. BOM도 보이죠? 네, 그 다음에 계획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지시라 그러는데 오더 관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제조 원가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품질 정보가 들어가고 SPC라고 되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전체적인 집약적 정보 도구를 만들어 놨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RP를 추진하게 되면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BPR을 통해서 경영 혁신을 이룰 수가 있고,
투명 경영을 실현할 수 있고 최신 정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즉 좋은 말 다 들어가죠. 다만 이제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ERP를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느냐, 즉 외주를 주느냐, 아니면 스스로 하느냐 하는 건데 이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굉장히 근데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대기업들은 다 자기들 스스로가 맞게끔 ERP 시스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많은 돈을 들일 수도 없고 인력이 없죠. 그래서 대개가 패키지화된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도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인 정형화된 폼에다가 자기네 회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맞죠. 그래서 실제로 그 ERP 프로그램들이 다 공급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ERP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ERP가 되려면 기준 정보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 기준 정보는 자재도 명확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이클 타임이나 리드 타임도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MRP 자료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전체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외주화를 주면 수행하기 쉽지만 많은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많은 개선을 요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또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 메인터넌스나 이런 걸 또 아웃소싱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그 협력사에 대해서 균형하게 연결을 해 나가다 보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ERP를 메인터넌스 할 수 있다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몇 개 안 되지만 기출문제에 신경 써주세요.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